전 이게 빨간색 아니에요? 이게? 빨간색. 아, 균형이 맞춰져 있네요. 네, 요새 이재명 후보도 그러더라고요. 빨강, 파랑 섞은 운동화 신고 다니고. 맞아요. 그 요즘 유행인 맞아, 것 맞아. 같아서 뭐 저도 되게 집에 있는 빨간 잘 옷 다시 다 꺼냈어요. 부담 없이 입으려고. 여기는 이제 아무런 당색이 없는 초록색으로. 후보를 못 냈지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도 한잔하면서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주인 척하는 물을 드시고 계신 이성환 소주입니다. 기자님. 민주당은 색깔이 뭐죠? 이거 권영국 후보? 노란색. 노란색. 네. 나 토론하는 거 보니까 파란색, 노란색, 주황색, 빨강색 이렇게. 네. 개혁신당은 주황색인가? 주황색. 네. 오늘 저희 썸네일 좀 마음에 드세요? 와, 좀 부담스럽네요. 자고 또 진짜. 자고. 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자는 걸까요? 근데 그걸 떠나서 지지자들은 귀엽다고 생각할까요? 아, 그런 발상을 저 처음 들어보네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겠죠. 그러니까. 인간적이다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이 졸릴 땐 자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판사가 지금 판사 지금 주무시는 거 아니죠라고 물어보기도 했었잖아요. 물어봤죠. 대법원에서. 네. 네. 그때 대답 안 하고 끄떡끄떡했더니 근데 잠결에 그냥 끄떡끄떡하네. 근데 어쨌든 좀 담백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노골적으로 잘 수는 없거든요. 아, 담백 솔직하다. 네. 아, 말 걸지 마라 이거잖아. 말 걸지 마라. 뻔뻔을 어떻게 담백이라고. 너무 좋게 해석해 주시네요. 방송 끝날 때까지 저 사진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정면으로. 예. 저는 안 보입니다. 제가 자고 싶습니다 지금. 아,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뭔가 기사거리를 계속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재명 제가 후보를 계속 도와주고. 뭐 제가 예고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어려움에 처하면 윤석열 천사가 나타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게요. 윤석열의 법칙. 이젠 충분히 도와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직도 뭐가 더 도와줄 게 뭔가 남았다고. 좀 지금 최고 득표율을 위해서 윤석열 유대단장 열심히 뛰고 있는 건데. 공동 선대위원장은 끝까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감옥에 안 계시고 밖에 계시는구나 도와주고. 정권동으로 나온 도와주고. 거죠. 직위원 판사한테 부탁해가지고 네. 덕방 나를 이제 풀어줘야 선거운동을 한다. 도와줘야 되니까. 세상이 엉망이니까 대화 자체가 지금 다 엉망이야. 엉망. 아, 그러게. 반어법이라는 걸 시청자들도 이해해 주시니까 그렇죠. 마음 놓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죠. 대통령이었는데 그러게 너무 잘하니까 좀 진짜 좀 너무 부끄럽고 이러니까 네, 창피하죠. 희화화되고. 신경질 나요 그런 게. 근데 동정은 못 받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냥 아유 참 속상하다. 어떻게 저런 사람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았었냐. 네. 요즘 제 친구들 중에 좀 보수 쪽도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말싸움하다가 밀리면 너 지난번에 윤석열 찍었잖아. 제가 사과 바로 여러 번 받았어요. 고개를 숙이게 되는. 술값 내! 알았어, 그럼 술값 내더라고요. 오, 좋은 방법인데요? 언제나 공덕포차와 함께는 하이트즈로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가 좀 늦었군요. 잘 마시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런 썸네일 하려면 만드시는 분들이 계속 윤석열 대통령 얼굴 맞춰보고 계속 그렇죠. 하겠네요. 네. 얼굴 좀 고생하시- 크게 하자 이렇게 하고 또 딱 맞는 사진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꼼꼼하게 볼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부담스러운 얼굴을 계속 찾아 헤매야 하는 고통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어디 갔죠? 왜 안 그러게요.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주무시고 계시겠죠. 거기는 비공개 장소에서 주무시고 계신 아니 거예요. 한때 우리를 즐겁게 그렇죠. 해주는 역할을 보니까 정치인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칠 눈 딱 감고 뛰어야 되는 건데. 막판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뭐 그 사실 생색내기인데 지지자들 다 알거든요. 진심으로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최하영 여사가 뭔가 야단을 치지 않았을까요? 네. 내 말 안 듣고 당신 망신당했지 나가지 마! 그래서 이거 못 나오는 거 아닐까요? 내가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게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부인 말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와서 선거운동하면 도움이 될까요? 저는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끊임없이 맞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영화 보러 가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 어떻게 영화 볼 생각을 했을까? 그 전환길 씨가 초청했다는 거죠. 네. 영화 제작을 전환길 씨가 했고요. 이영돈 PD 네. 그분하고 둘이 영화를 같이 만들었고 그걸 전환길 씨가 전화해서 오라고 했더니 즉각 오케이 그러고 갔다는 거죠. 본래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인사하는 무대 인사를 한다 네. 이런 소문이 오늘 아침부터 쫙 돌았어요. 네. 근데 실망스럽게도 인사는 안 하시더라고요. 무대 인사까지는 차마 그걸 안 했어야 했다. 되는데. 자다가 타이밍 놓친 거 아닙니까? 아, 졸다가 나갔어야 되는데 못 나갔다.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근데 그 영화 좀 궁금하긴 해요. 도대체 어떤 논리로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있을지에 대한 아무리 생각해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무슨 내용을 통계학 만들었어요? 유명한 통계학 교수 뭐 출연해서 뭐 이건 뭐 통계학상 부정선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런 내용이라고 대수의 법칙인가 해서 뭐 사전 투표와 본 투표가 이렇게 달라질 수 없다 통계적으로 뭐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근데요 미국의 그 지구 평면설 아세요? 지구 평면설. 저 유튜브에 많이 둥글지 떠돌아다닙니다. 않고 평평하다 지구가. 근데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과학자들이 많아요. 내가 과학자라서 아는데 지구는 평평하다. 온 세계가 다 속고 있다. 이런 게 나와요 유튜브에. 저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사람 가짜 과학자가 아니고 진짜 과학자 맞아요. 맛이 간 과학자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부정선거론 주장하는 전직 뭐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부정공을 통계학을 해서 아는데 하면서 2020년 총선 부정선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앉았던 그 당시에 그 보수정당 소속 사람이 이제 그분 입을 막으려고 막 쩔쩔매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빙그레 웃고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자기 확증 편향에 빠지면 저렇게 망가지는구나. 네, 송채경호의 공동포차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송채경화 기자고요. 수요일 공동포차를 책임지고 계신 한겨레 청한용 정치부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고 장형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부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원래 오늘 첫 시작이 검찰 얘기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극장에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에 진짜 도움이 안 되는 분인 것 같아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다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는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갔고요. 네, 국민의힘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걸 보고 지금 뭐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분은 탈당한 분이고 저희 당과 관계가 없다 이제.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에 대한 반성 자중할 때 아닌가라고 이제 쓴소리를 했고요. 김근식 그 국민의힘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 재구속만이 답이다. 제발 구속시켜달라. 뭐 다시 구속시켜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윤석열 전 대통령 왜 이런 행보를 하는 건지 이게 선거에 도움이 과연 되는 건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보지는 않겠죠. 그냥 영화 제작한 전환길 씨가 오라고 그래서 갔다는 거고요. 네.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너무 그렇게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분석하면 틀립니다. 네. 그거는 굉장히 뇌 구조가 독특하기 때문에. 아직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아무튼 이게 그러니까 우리 장관님 아시겠네. 복싱에서 마지막으로 상대를 쓰러뜨리는 펀치를 피니시 블로우라고. 이거는 확실히 국민의힘을 망하게 하는 김문수 후보가 마지막 그 역전할 수 있는 0.00 몇 %까지 싹을 꺾어버리는 피니시 블로우를 날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화를 내더라고요. 이게 분노 유발자? 분노 유발자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 반어법입니다. 약간 예상을 했어요. 이게 이재명 후보가 혹시 조금이라도 어려움에 처하면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타나서 도와줄 것이다. 제가 이제 윤석열 이재명의 법칙 이라고 이름까지 붙였는데 네. 최근에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보수 결집 해서 지금 추격을 막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걸 보고 안 되겠다. 내가 나서서 이재명을 확실히 도와줘야 되겠다. 구원투수로 나서야겠다. 이렇게밖에 타이밍. 해석을 할 수 없는 네. 그런 굉장히 희한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네. 이재명 후보가 또 약간 말실수를 한다거나 어려움에 처해도 윤석열이라는 그 히든 카드가 있다. 네. 민주당에서는 확실히 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맞는 것 같다. 굉장히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세요? 합리적으로 분석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그러나 합리적으로 분석하시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제 생각에 그냥 영화가 보고 싶었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집에 있으면 좀 순수한 답답할 호기심.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다고 지금 같은 때 미션 임퍼서블 이런 걸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한국 영화 중에는 지금 제일 흥행하고 있는 영화가 하필이면 또 야당입니다. 제목이. 네. 그걸 볼 수는 없으니까 선택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것도 이게 두 가지 정도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 개인적인 진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봤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탈당할 때 백의종군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의하고 내 구조를 이해할 수 없지만 또 그 경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지금 재판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계엄의 가장 큰 근거였던 선거 부정이라는 이슈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또 이게 조합이 된 것 같은데 저는 보면서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침몰하는데 네. 이거 원래 배가 아니고 잠수함이야 이렇게 끝까지 잡고 있는 사람 그걸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게 다 뛰어내리고 다 침몰한다고 하고 있는데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확신. 안타깝죠. 네. 아까 뭐 제가 사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기록됐던 사람이 지나치게 저렇게까지 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사실 좀 있는데 네. 눈앞에 이 사진 놔두고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더 답답하기도 하고 더 이상 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만 좀 가져봅니다. 네. 최근에 나온 카툰, 그러니까 만화, 언론에서 이렇게 시사만평 나온 것 중에 굉장히 재밌는 게요. 그 공룡 멸종. 그런데 이제 덩치 큰 공룡이 슬픈 표정을 짓고 서 있고 지구 위에. 네. 그다음에 운석이 막 떨어져요. 그러니까 공룡 멸종을 설명할 때 이제 운석 충돌 소리가 좀 유력하죠. 근데 운석 얼굴이 윤석열 전 대통령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확실히 국민의힘을 끝장내기 위한 운석의 역할을 하는구나. 이제 이런 시사만평을 누가 그렸더라고요. 불쌍한 굉장히 공룡이 좀 국민의힘이군요. 네.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은 재기불능 상태로 빠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이제 부정선거론 관련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일날 윤석열 전 대통령 행적에 대해서 약간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누가 최근에 좀 어떤 언론인이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가까운 사람들하고 이제 소맥을 네. 마시면서 불같이 화를 냈대요. 왜? 당신들 10%포인트 차로 내가 이긴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미 그 출구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정보가 이제 막 흘러다니는 시점에 이거 뭐 차이가 별로 안 난다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막 화를 내면서 같이 술 먹던 사람들한테 가지 마. 그 집에도 못 가게 하고 앉아서 계속 이제 술을 먹인 그 겁니까? 핑계로 이제 그렇죠. 술을 먹인 거죠. 남편한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일부터 부정선거 때문에 내가 많이 이길 수 있는데 뭔가 좀 적게 밖에 못 이겼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참 특이하죠.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아니 자기가 이긴 선거를 왜 부정선거라고 하지? 이제 이걸 설명하기 그러니까요. 위해서 이제 제가 좀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나름 좀 이렇게 진심이다 뭐 이런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국민의힘 선거에는 지금 대선 막바지 국면인데 전혀 이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굉장히 이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라도 부정선거의 의혹을 제기하면 선관위에서 해명해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부정선거 뭐 얘기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편을 들어준 거예요. 본인의 선거에 도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미 결론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거도 사실 중요하지만 선거 결과에 따른 그 다음 행보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스팔트 극우 세력의 얼굴이 지금 교체되는 상황, 네. 그러니까 쌍권으로 이야기됐던 그분들에서 김문수 후보, 그다음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세우면서 그 지지 기반들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 자체는 뭐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도 없고요, 사실은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른 여하한 조치들을 받는다고 해서 선거 결과가 엎어질 거냐, 뭐 김건희 여사가 뭐 지금 당장 강도 높은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었네. 국민의힘에도 그 기회를 주자 이렇게 될 상황이 아닌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지지율 격차조차도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구와 같이 정치를 할 거냐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답답하더라도 네. 중립적 입장에 서거나 혹은 뭐 그러려니 하고 빨리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김문수 후보의 지금 뭐 입장의 난처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아바타 길게 이야기했는데 길게 이야기했는데 아니 장관님의 분석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건 이제 동의하는데 저는 별로 그러고 싶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아바타는 본체를 죽일 수 없다. 그냥 그걸로 쉽게 설명되는 것 같고요. 네. 뭐 나름 이제 김문수식 의리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윤석열을 내가 내칠 수는 없다. 그냥 자기 본능에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 아닌가. 네.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은 빨리 따라가야 되는 입장인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빨리 따라가야 되는 입장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안 도와주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하고 싶어했던 빅텐트도 사실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보수 인사들이 굉장히 이제 합류를 하면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탈당해서 이제 민주당으로 갔고, 그다음에 개혁신당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 허은하 전 대표부터 시작해서 김영남 전 의원 뭐 이런 분들이 합류를 했는데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확장성이 떨어지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뭐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이런 행보도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그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입당 신청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국민의힘에서 난처한 상황. 그 다음에 또 자유통일당 구주화 대선 후보가 사퇴를 해가지고 나는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런 상황들. 이 양쪽의 빅텐트에 대한 상황을 좀 평가를 해본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그건 뭐 비교가 잘 안 돼요. 한쪽 어차피 민주당에서도 그걸 빅텐트라고 처음부터 설명한 건 아닙니다.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빅텐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저건 빅텐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빅텐트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일종의 상징일 뿐이고요. 굉장히 국민의힘 안에서도 좀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계리 변호사 입당 문제에 대해서 이게 우리 실제 이 방송 나갈 시점에 결론이 났을 수도 있는데 서울시장에서 당원 자격 심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 계엄을 옹호한 변호사를 어떻게 입당을 시키느냐, 입당시킬 생각이 별로 없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뭐 이런 측면이 있고요. 자유통일당 후보가 사퇴하면서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저는 오히려 또 손해가 더 많을 것 같아요. 한 1% 정도 도움이 되면 9% 이상도 손해를 보고 결론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온 우주가 모든 기운을 몰아서 지금 국민의힘을 망하게 하고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그런 그 작은 사건들의 연속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목적 자체, 선거 전략 자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저쪽은 결집한다기보다 최소한 지지자들의 투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가장 좀 빠른 수단들을 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좁아지더라도 깊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쪽이 됐던 거고, 이재명 후보 쪽은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은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이라는 워낙 역사적인 명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를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들 때문에 지지율을 다른 어떤 선거에 비해서 더 높게 가져야 된다는 역사적 책무들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보면 좀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실제로 이게 외연의 확장으로서까지 보여지려면 네. 들어오는 사람들이 가지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 감동은 자기 희생을 통한 결단이 있을 때 감동이에요. 그건 뭐냐면 지고 있을 것 같지만 질지도 모르지만 자기의 것을 버리고 들어가든지 네. 아니면 들어갈 때 이쪽이 옳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과거에 대한 부분들을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을 보여줌으로써 감동을 만들어내거나 해야 되는데 제가 냉정하게 볼 때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외연의 확장이라는 것보다 상대 진영에 아이고 우리는 텄구나라는 걸 그래서 저쪽 다리 힘 빼는 데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다 넘어가고 있구나. 투표해봐야 소용없겠다라는 데 있어서는 유의미하지만 뭐 예전처럼 엄청나게 확장이나 예를 들어서 김상욱 의원 고맙지요. 네. 되게 그 이재명 후보 민주당으로서는 대단히 고마운 일이지만 그분이 그 국민의힘에 들어갔던 때가 2024년 3월 15일 국민추천제를 통해 가지고 네. 울산의 총선 후보로 확정이 되면서 화려하게 입당을 한 거죠. 네. 더불어민주당의 전운수 그 전략공천을 받았던 현 위원장하고 붙어가지고 12%포인트 차이 정도로 이렇게 이겼습니다. 24년 3월이면 네. 윤석열 정부의 그 실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이 알게 됐을 때잖아요. 네. 그리고 정치를 시작할 때 어느 정당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이 정치인의 많은 가치관들이 온전하게 투영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탄핵 과정에 있어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평가돼야 하지만 정치의 그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의힘을 선택했던 부분들 자체에 대한 네. 겸한 자기 반성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냉정하게 말하면 불출마 선언을 하든지 네. 그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좀 뭘 버렸겠습니까? 울산에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면 더 안전하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국민의힘이면 안전할 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네. 국민의힘에서 지금 그럼 김상욱 의원이 다음 공천을 정확하게 보장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결국은 지지 그룹 내에서 좀 불평, 불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하, 이게 그러니까 새로 영입된 인사들과의 그 늘 있는 표, 늘 관계. 지지하는 사람들이 경시되는 풍토가 네. 정치권 내에서는 되게 극복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 험지 울산에서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저는 좋고 충분히 선거에 활용해야 하지만 너무나 큰 의미 부여를 해서 네. 내부에 상처 주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동의합니다. 네,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거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아니,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게 생겼으니까 오는 건데, 아니 좀 진작 오시든가. 네. 일본 일제가 망하니까 8월 16일 날 다 독립운동 하겠다는 거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지.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제 그런 거고요. 저 비유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쪽을 이제 비교하는 측면에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많이 모여들고 있으니까 민주당의 우산이 빅텐트처럼 지금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 거는 맞고요. 저쪽 국민의힘 쪽은 이 텐트 치고 혹시 생활해 보셨어요? 제가 젊을 때 이제 가서 야외에서 텐트 치고 잡았는데 텐트를 치면 사람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은 안 들어오고 그 근처에 있는 벌레하고 뱀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텐트라는 게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빅텐트 안에 사람은 안 들어오고 벌레들이 좀 들어오고 이상한 같은 그런 동물들이 몰려들고 있는 건 해를 아니고. 끼치는 분들이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분들한테는 좀 죄송하기는 해요. 뭐 당사자들 나름 진정성은 있겠죠. 그런데 일반 국민 시각에서 볼 때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 말이 너무 심한가요? 아닙니다. 제가 처음부터 다시 말을 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그 극장 간 거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만 또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일단은 공개 행보를 좀 하고 있잖아요. 뭐 재판 가는 거야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계산책을 시키는 사진이 공개된다던가 아니면 오늘 사실 극장에 가는 것도 많은 분들이 왜 저런 행보를 할 수 있게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기현 판사가 사실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서 풀어졌기 때문에 마음껏 활보하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에 대한 원죄론 이런 것들이 이제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최근에 이제 지기현 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라는 의혹을 이제 제기를 했고 관련돼서 룸살롱에서 찍은 사진을 이제 공개하기도 했는데 좀 두 분이 보시기엔 좀 궁금해요. 이 정도까지의 의혹을 받은 상황에서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형사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게 맞는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거는요. 근데 판사들도 가끔 뭐 약간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해서 법원 안에서 징계를 받습니다. 네. 그런 건에 해당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를테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다른 피고인들과 관련해서 무슨 뭐 그쪽에 접대를 받았다거나 이런 게 드러나지 않으면 이 재판부를 바꾼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또 배당을 다시 하면 재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대법원 판사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일단 그쪽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조금 지켜봐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이미 공수처에서 수사를 시작을 했고요. 네. 또 법원 안에서 확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그 공개된 사진, 그게 이제 룸사롱이 맞는지 또 부적절한 접대였는지 이런 걸 보고 법원에서 그 정도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아, 이건 징계 사안이다. 그러면 징계에 그칠 수 있고 그게 아니고 이제 국민들이 너무 이 의혹을 가진 상태에서 네. 내란 우두머리를 비롯한 내란 주동자들의 재판을 받는 게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대법원도 이제 사건을 재배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여튼 조금 좀 지켜 봐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자체 판단을 좀 지켜보자. 그렇습니다. 이런 1차적으로는 그 시간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사법부는 저는 구조나 메커니즘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걸 보면 26일 날 전국 그 법관 대표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전후로 이게 안건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와 별개로 사법부에 지금 사실 엄청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네. 신뢰 자체가 지금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기는 이게 정치적인 뭐 외압에 의한 침해냐 이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앞으로 마지막 신급이었던 사법부에 대한 이 불신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 대한민국 자체에서 사실은 이게 근본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회의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점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기가 되어 가지고 뭐 교체 혹은 이런 부분들까지도 될 것 같은데 이미 지기현 그 원선 이미 신뢰를 다 상실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는 이미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계기와 타이밍으로 그 현재의 권리들을 내려놓게 될 건가만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재구속을 시켜야 되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재구속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국민 감정에는 그게 더 맞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이 재판부에서 다시 구속시킬 방법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검찰이 뭐 추가 수사를 하든 아니면 뭐 특검을 도입을 좀 대선 끝나자마자 바로 해서 또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해서 이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구속시키는 수밖에 현재로서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엊그제 그 이진우 전 그 수방사령관도 이제 증언을 했거든요. 네. 뭐 끌어내라고 그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가만히 보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따른 그 군인들 물론 불법적 명령에 따랐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돼요, 법적으로. 그런데 우리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군인들한테 지시를 해서 계엄을 집행한 사령관들은 아직 다 감옥에 있어요. 두목은 지금 밖에 돌아다니면서 영화 보고 있고 영화보다 졸고 있고 이게 이 국민 감정상 용납이 돼요? 아니 저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저 어떻게 저렇게 제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히려 법원에 얘기해서 나를 구속시켜주고 내 저 부하였던 사람들 저분들이 무슨 죄냐 다 좀 석방해달라 이렇게 해도 부족한 판인데 부하들은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자기는 개 끌고 산책도 아니고 영화 보러 다니고
이 장면을 보고 화가 안 나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좀 제발 빨리 좀 구속을 시켜 주십시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 도주의 위험은 없습니다. 그런가요? 사람들 눈을 피해 다니진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이.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국민의힘을 도와주지 않는데 일단 대선 과정을 보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서 이제 선거 운동을 시작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도와주는 건지 아닌지가 약간 애매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 김문수 후보를 직접적으로 지원 유세에 같이 나가는 게 아니라 혼자 따로 유세를 하고 그 다음에 옷 같은 경우에도 뭐 김문수 이름이나 아니면 얼굴이 박힌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냥 기호 2번만 적힌 옷을 입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이 행보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저는 대단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치를 위한 기반들을 공고히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짧은 정치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제가 봤을 때 경선이나 선거에 불복하는 듯한 행위를 하는 그 정치인에 대해서는 되게 냉정합니다. 그 후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처럼 아예 그냥 아예 나는 이제 안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다음에 그걸 끊어낼 정도의 강단이 있는 게 아니라면 헌신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저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동의하지도 않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동의하지도 않지만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절차를 거쳐서 됐으면 그 사람을 뽑아준 유권자들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는 게 결국 자기 자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서 온갖 책임론에 한동훈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당권을 도전하거나 그 다음 도모할 때 이 행태와 이 과정이 당원들과 지지자들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저 사람은 자기에게 불리하면 어떤 과정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자기 이 캐릭터를 규정해버리지 않습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저 같으면 그 다음날부터 나갑니다. 근데 그건 한동훈이라는 정치인 스타일이에요. 그거를 당신 왜 그러라고 얘기하긴 좀 곤란한 건데 그분은 원래 그렇습니다. 얘기하라면서요. 아니 제가 좀 장모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반박이 아니에요. 원래 스타일이 좀 그래요. 그래서 맞습니다. 아주 검사 시절부터도 좀 나쁘게 표현하면 이기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본인 스타일대로 그렇게 정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안철수, 나경원 이분들하고 대선 이후 전당대회에서 이제 당대표를 놓고 겨룰 텐데 굉장히 대조적이죠. 김문수 후보 옆에 이 왼쪽에 나경원, 오른쪽에 안철수 이런 장면을 봤는데 참 그것도 참 그로테스크 하더라고요. 참. 그런데 아예 떨어져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도 좀 이상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래도 대선 이후에 전당대회를 하면 지금 분위기 같아서는 한동훈이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 패배가 무슨 한동훈한테 잘못을 묻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른바 쌍권 책임론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나름 굉장히 이기적이고 계산적으로 이제 지금 대선 이후 전당대회 본인 선거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아까 장모님 말씀대로 그걸 보고 국민의힘 당원들이 화를 많이 내신다고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확실히 지금 본인의 의도하고는 관계없이 오히려 좀 손해를 보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손해를 보는 거는 맞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은 사실 이제 단일화에 계속 목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게 손을 내밀고 있고 오늘도 보면은 안철수 의원이 이제 유세 현장에 찾아갔죠. 이준석 후보의 유세 현장에 찾아가서 이제 단일화 얘기를 계속 꺼냈지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나는 단일화 안 한다고 굉장히 일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 과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준석 후보랑 단일화를 했을 때 이게 딱히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거에 의문인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자,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걸 보면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빠졌을 경우에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양자 대결을 하는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54.3%, 김문수 후보 40.4%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한 8%라고 봤을 때 절반씩 이재명 후보에게 절반 이재명 후보, 절반 김문수 후보에
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치면 사실은 이게 절반으로 나눠지면 단일화의 효과는 없는 건데 이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교차 분석을 이렇게 해봤을 때 실제로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표가 절반으로 갔는지는 그 이 조사 결과표로는 확인할 수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이제 지지율만 그러니까 지지율이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 구도가 달라졌으니까 지지 후보 없던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지지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근데 공교롭게도 사실은 그 차이가 네. 이준석 후보만큼의 차이가 된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걸 그렇게 딱 대입해서 나눠버리면 전략적으로 잘못 판단할 수 있다. 저는 오히려 단일화해도 10% 이상 차이가 난다. 이게 사실은 핵심인 거죠. 이게 네. 단일화를 해도 이길 수 없다라는 게 사실은 핵심인 거고 그리고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괄호 안에는 누구나 알듯이 이준석 사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여러 조사를 봤을 때 두 사람의 단일화에 누가 가능성이 있냐라고 하면은 김문수 후보가 월등하게 앞서게 나와요. 여전히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 조사에서도 보면 단일화할 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김문수 단일 후보일 경우에 95.2%가 지지하는데 국민의힘 지지자가 이준석 단일 후보가 됐을 때는 54.9%밖에 지지 안 해요. 그러니까 빠지는군요. 그 말은 뭐냐면 이준석 후보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이야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로서는 지금 집에 다 공보물 다 왔죠. 네, 4페이지짜리 줄여가지고 그 비용 문제 때문에 돈 제일 크게 나갈 유세차부터 시작해서 선거운동원에서부터 공보물까지 지금 다 나간 상황인데 그 지금 해서 무릎을 꿇어라? 무슨 정치적인 이익이 있습니까? 이준석 저희도 되게 민감한 조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네. 단일화나 이런 거 자꾸 안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불가능한 의제이기 그래요? 때문에 물어볼 네. 필요가 없을 거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이준석 후보로서는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없고 오히려 이준석 후보는 이렇게 나가서 지금 이준석 후보를 봤을 때 뭐가 부족할까? 가장 부족한 거는 제가 보니까 현실적인 행정 경험과 실적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일 수 있겠더라고요. 네. 아까 잠깐 표현하셨으니까 표현이 그렇지만 약간 싸가지 없어 보임을 이 만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는 뭐냐면 싸가지가 없을지는 몰라도 일은 잘한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네. 이준석 후보한테는 실제로 그게 없거든요. 국회의원으로서 1년 한 거 말고는 행정적인 경험들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이나 이런 행정적인 경험들이 본인에게는 장기적인 대선 레이스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기에게는 목표가 될 겁니다. 그럼 그 경로를 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좋을 거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네. 김문수, 안철수 등 국민의힘은 지금 이준석 후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이야기해가지고 네. 계속 그걸 올리고 있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충분히 만끽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론 두 자릿수가 경제적인 부분, 그러니까 선거 비용 부분도 그렇고 정치적인 의미라는 부분도 있지만 만약에 10%를 넘어선다면 이준석 후보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당선 빼고는 다 가진 후보가 되는 거죠. 네. 전혀 그래서 저는 단일화는 이건 그냥 쇼잉인 거지. 마지막까지 희망을 가지기 위한 그거조차도 없으면은 보수 쪽에서 누가 투표를 하고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여론조사 자체에 대해서 대답도 안 할 건데. 네.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서로 가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이다. 근데 그게요, 어차피 이제 장상의 영역이고 또 가끔 그런 여론조사도 있더라고요. 김문수가 사퇴하면서 네. 이준석을 지지할 경우 양자 대결. 김문수 후보보다 더 못 따라가요. 아, 그래요? 네. 네. 그게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인에 대해서 또 비호감도도 훨씬 높습니다. 김문수 후보보다 더 높아요. 우리 송채경화 기자 그 전에 이준석 후보 네. 뭐 인터뷰도 해보시고 네. 개인적으로 잘 아실 네, 그렇죠. 텐데 네. 좋아하세요?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게요. 이렇게 잘라서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제가 만나본 성향 관계없이 연령대 관계없이 모든 여성들이 다 이준석 후보 싫어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젠더 갈라치기 이런 안티페미니즘 이게 의외로 나이 연령층 관계없이 여성들한테 너무 좀 거부감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준석 후보가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비전이 없겠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이상하게 한 자릿수를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도 저는 맞습니다. 여성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제 젊은 기자 부부
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자기 남편이 이준석 찍을까 그랬다가 부부싸움 났다고 해요. 그 부인한테 혼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대목은 이준석 후보가 좀 봐야 돼요, 이 방송을.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대안을 내놓고 나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고 입증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굉장히 어렵다. 확장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지금으로서 거의 불가능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알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여론조사는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고요. 자, 이번 얘기 우리가 또 안 할 수 없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지금 하와이에 가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특사단을 보냈어요. 일단 뭐 유상범 의원, 김대식 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의 특사단이 하와이에 갔는데 물론 이제 뭐 거기 가서 이제 그분들이 전하는 말은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김문수 후보 지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는 민주당과 손잡을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을 전언으로 전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특사단이 떠난 다음에 홍준표 전 시장이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특사단이 모두 돌아갔다. 그렇지만 대선이 끝난 후에 돌아간다는 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선거는 도와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홍준표 전 시장의 속마음은 뭐라고 봐야 되나요? 뭐 지금 행복하죠. 행복하다. 지금 이번 대선의 스틸러가 홍준표예요. 네.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보다 더 이를테면 뉴스에 많이 등장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된 거죠. 뭐 후보가 되는 것보다 지금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또 하필 하와이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가라 하와이 할 때 그 하와이 네. 맞지 않습니까? 그 장소도 묘하고요. 우리 뭐 의원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한 4시간 뭐 이렇게 밥 먹고 가고 또 본인도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최근에 그 페이스북 사진을 파란 양복에 파란 넥타이로 바꿨다가 또 이제 뭐야 이거 국무총리 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얘기 나오니까 요 넥타이 색깔만 빨간 걸로 또 바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난 또 속은 뭐 여전히 그래서 이제 내가 또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도울 일은 없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제 뉴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역시, 이 남의 관심을 끄는 데는 아주 천부적인 재질을 가진 분이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있는 네. 성공적인 그 연예인이다. 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다. 다시 홍준표 정치가 시작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근데 저희 공동포차 지난주 수요일에 성한용 기자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홍준표가 뭐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됐을 경우에 홍준표 전 시장 국무총리를 제안을 하면 홍준표 전 시장이 무조건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는 상상의 영역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실제로 민주당에서 홍준표 전 지사에게 총리직을 제안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양쪽 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부인하긴 했는데 그 말씀을 하신 거는 취재가 좀 어느 정도 돼서 말씀하신 건가요? 뭐 하여튼 여기서 그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아무튼 네.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아하. 총리하고 비서실장은 국민통합형 인사를 하겠다 이런 네. 그렇게 그런 분들을 검토하는 뭐 그런 걸 제가 조금 들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물론 홍준표 전 시장한테 제안이 갔다 이거는 저는 그 확인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장관님한테 물어봤죠. 그런 제안이 가면 본인은 할 것 같은데 제안이 가겠냐? 그랬더니 안 갈 것 같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뭐 상상의 영역에 그냥 머물고 말 같은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재미있는 얘기거리는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공동포차 저희 지난주에 보신 분들은 오! 성한용 기자께서 뭔가 예언을 하신 거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리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다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국무총리가 가진 위상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상해서 안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물론 너무나 예를 들어서 딱 동일한 색깔일 필요는 없겠지만 뭐 이게 톤 앤 매너나 이런 거 좀 다르게 가져야 되겠죠. 대통령이 직선적이고 집행력을 중심으로 같이 지향적으로 간다면 국무총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쌓아놓을 수 있는 캐릭터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정치적으로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이게 다른 어떤 분야에 대한 부분을 허용해 주는 것 말고 국무총리는 전체를 다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탄핵되면 대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 외람된 이야기지만 홍준표 후보 그 전 시장님 쪽
에서의 자가 발전일 가능성이 저는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그래서 뭐 그런 아이디어를 해서 선거기간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던져보고 되면은 원래 있었던 거고 안 되면 원래 없었던 거고 그런 겁니다. 근데 저는 홍준표 이게 보면서 약간 우리가 착시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홍준표 후보가 그러면 지금 들어와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면 김문수 후보가 이깁니까? 아니죠. 이게 워낙에 이슈와 이게 없이 너무나 결론이 좀 이게 정해진 상황이어서 이슈거리가 없기 때문에 불거지는 문제인 거지. 홍준표 후보의 정치적 영향력도 대선 국면에 있어서는 너무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메시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국힘을 떠나지는 않지만 지금의 국힘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명확한 거잖아요. 그리고 대선 끝나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정계 개편이나 이런데 이재명 대통령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잘 협의하면서 야당으로서 보수 개편해가지고 정치적인 꿈을 본인이 하든 누군가를 통해서든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 의지 그러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되게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즐기고 있다. 안 될 겁니다. 그게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망가지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실은 홍준표 전 시장이에요. 한동훈, 윤석열, 한동훈 싸울 때 대통령실 가서 뭐 한동훈 아주 나쁜 놈이고 뭐 어디 그 김건희 여사를 뭐 어떻게 해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하면서 몇 시간 동안 같이 술 먹으면서 뭐 얘기해주고 이른바 아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계엄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너무 크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하와이 가서 이제 한 얘기죠. 내가 노무현 전 대통령 따라서 민주당하고 갈 걸 그랬다. 네, 그동안 그 역대 얘기죠. 선거에서 사실 내 실력으로 다 한 거지. 나는 뭐 한나라당이나 이런 그쪽 정당에 내가 덕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아니 이건 좀 너무 심한 거예요. 자기가 먹던 우물에 침을 뱉는 정도가 아니고 뭐 아주 흙탕물을 확 퍼붓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건 인간적으로 어느 편이든 관계없이 이 선을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이제 독고다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독고다이도 원래 독고다이 그러면 혼자 외롭게 있는 전사 이제 이걸 독고다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그 뭐 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제 이 홍준표 정치인 홍준표의 미래는 없다. 대선 이후에도 저는 어느 쪽이든 민주당은 물론이고 이 국민의힘에서도 더 이상 홍준표를 받아주지는 않을 거다.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냥 연예인 쪽으로 그냥 활동을 하시, 정치 평론을 하시면 네. 우리 아마 공덕포차에서 부르면 나오실 거예요. 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나옵니다. 네. 네. 두 분이 앉으면 토크가 되겠습니까? 아니 저하고 이 구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링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를. 아니 그렇지 한번 않습니다. 심각하게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조회수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한번 그 라디오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질문자하고 이제 홍준표 후보 그 당시에도 대선 나왔을 때 같아요. 근데 이제 그날 굉장히 얌전하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방송 끝난 다음에 자기는 오늘 저 성완종 국장하고 대판 싸울 줄 알고 왔는데 살살 해줘서 고맙다고. 2022년 대선 전에 KBS 라디오에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강강 약강 강약 약강 강약. 네, 제가 이제 약자에겐 강하고 공덕부처에서 한번 강자에겐 말씀드린 강한. 적이 있는데 우리 젊은 기자님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홍준표 취재원이 세게 나오면 이쪽에서 더 세게 나가면 바로 자세를 낮춥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홍준표 전 시장님하고 혹시 공덕포차에서 토론을 벌여도 별로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분 약점을 좀 알기 때문에. 안 오시겠네요. 이 부분은 편집하고 그다음에 제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검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에 조상원 4차장 검사 어제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 이창수 중앙지검장이랑 조상원 검사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을 한 것 때문에 이제 지난해 민주당을 통해서 탄핵이 됐고, 다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3월에 탄핵안을 기각시켰기 때문에 다시 이제 복귀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 대선이 진행되는 와중에 사의를 둘이 동시에 표명했다? 이거 좀 이상하거든요. 그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것도 약간 심한 표현인데 너무 심하면 나중에 편집하십시오. 네.
이, 이 난파선에서 이 배가 침몰할 것 같다라고 가장 먼저 아는 아주 작은 동물이 있습니다. 네. 먼저 뛰어내려요. 저는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아, 이게 여기 그냥 있다가는 이 배하고 같이 바닷속으로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대선 이후에는 잘못하면 이제 본인들이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 사표를 내도 받아주지 않거든요. 네. 그 전에 이제 그만두겠다 이런 표시 같고요. 일선 검사들도 이분들을 사표 내는 걸 보고 좀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래도 끝까지 버텨줘야지. 높은 사람들이 서울중앙지검장 굉장히 고위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사표 내는 걸 보고 네. 일선 검사들도 굉장히 좀 실망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네. 있습니다. 난파선에서 가장 먼저 뛰어내리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작은 동물. 예. 아주 작은 동물. 아주 작은 동물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같은 거 맞죠? 저 시기가 방송 토론 끝났었고 네. 후보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그 이장수 중앙지검장 이제 검색해 보니까 헌재에서 돌아오면 바로 사표 내려고 했는데 이제 체계가 잡혔다. 네. 무슨 체계가 잡혔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성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론에 대해서 이제 확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대선 결과에 대해서. 네. 잠깐 언급하자면 저는 방송 토론 보면서 다른 걸 떠나가지고 방송 토론은 원래 그걸 보고 지지 의사를 바꾸거나 지지 의사를 정하는 거는 이미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 성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지자들이 이게 다 보면서 우리 후보 잘한다. 역시 저 후보는 안 돼. 이걸 앉는 건데 이번 토론에서 그래서 가장 큰 피해자가 김문수 후보인 이유는 네. 그 또한 뭐 제가 이게 선입견에 끼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힘 빠지게 만드는 토론이었거든요. 네. 지난번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가 졌지만 저도 결코 그냥 죽지는 않을 거다라는 확신을 줄 정도의 강단을 보여줬어요. 네. 그러니까 뭉쳐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패배를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는 저는 이번에 방송 토론을 보면서 이 사람은 대선 끝나고 나면 이쪽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구심점도 되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뛰어내리는 거죠. 근데 저 안타까운 게 보수의 가치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공동체를 지켜내고 공동체적인 책임을 져내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진보도 있지만 보수의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보수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전부 부하 탓이고 자기 탓 아니고 나는 잘못 없고 필요하면 나는 뛰어내리고 저기 주무시는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원되기 어렵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역으로는 새로운 보수의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가 이런 식으로 확보가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기대 하나 가집니다. 검찰 문제를 조금 길게 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80년대 후반 하고 그때 사회부 기자할 때 법조 출입하면서 검사들을 많이 만났었고요. 또 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 때 두 번 출입을 하면서 이제 검사들하고 꽤 이른바 그때 이제 폭탄주 많이 마실 때니까 지기 싫으니까 저도 잘 못 먹는 줄 억지로 먹어가면서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검사들이 참 묘하더라고요. 김영삼 정부 때 전두환 노태우 수사를 했다가 공소권 없음 결정을 했다가 이게 막 민심이 들고 일어나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입장을 바꿉니다. 그래서 검찰이 언론 태도를 바꿔가지고 막 수사를 재개하고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어떤 젊은 검사가 우리 한겨레 기자한테 해준 얘기가 김 기자, 김씨 기자인데 김 기자, 우리 검찰은 개야. 주인이 물으라고 그러면 물어. 이렇게 아주 서글픈 얘기를 해서 그거를 그 기자가 기사로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화제가 됐었는데 그런 장면이 하나 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폭탄주를 마시면서도 이렇게 돌리면서 꼭 구호를 외쳐요. 근데 뭐 보통 우익, 보강, 뭐 좌익, 적결. 그게 이제 폭탄주 구호입니다.
오른쪽을 보고하고 왼쪽은 척결해야 된다. 뭐 그러면 근데 이제 이거 한겨레 기자가 있는데도 그래요. 좌익 척결. 좌익 척결. 한겨레 기자분은 어디 쪽에 앉아 계셨는? 아니 전 되게 가운데 앉지. 아무튼.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주 인상적인 구호가 이제 그건 술 조금 더 취했을 때 나오는 구호인데 정권은 유한하고 검찰은 영원하다. 이런 구호를 외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정신이 있나? 저게 굉장히 좀 반감이 들었던. 근데 실제로 그 다음에 보면 정권 교체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막 됐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검찰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 하이라이트가 검찰총장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입니다. 네. 검찰이 정권을 통째로 집어 삼켜버린 거예요. 저는 2022년 대선 결과를 보고 드디어 검찰은 죽겠다. 먹을겠다 그러겠지. 정권을 통째로 집어먹어. 네. 너네는 검찰은 망한다. 자, 두고 보십시오. 이번에 물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겠지만 만에 하나 기적이 일어나서 김문수가 당선된다고 검찰 개혁 안 할 것 같아요. 그 임계점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 이제 검찰 간부들이 이제 이러는 모습을 작게 볼 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이 대선 끝나고 나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검찰 개혁 반드시 해야 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검찰 개혁이 어떻게 보면 이창수 지검장이 그만둠으로 해서 이게 이제 난파선, 검찰 자체가 난파선이라는 게 이제 드러난 거고 결국 이제 개혁이라는 게 더 어떻게 보면은 꼭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검찰이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김건희 씨 관련한 또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통일교 간부가 김건희 씨한테 전해달라고 하면서 건진법사에게 이제 건넨 백, 한 1,000만 원 정도 상당의 샤넬백의 향방을 찾고 있다가 검찰이 이게 김건희 씨의 비서가 그거를 가져다가 샤넬 그쪽에 돈을 더 주고 윗돈을 더 주고 2번이나 교체를 했다. 이런 정황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김건희 여사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비서가 그냥 알아서 건진법사 얘기 듣고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건진법사는 나 그 가방 김건희 여사한테 안 전해줬고 그다음에 다시 돌려받았는데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설명 자체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샤넬백의 행방도 궁금하고 이 사건의 전말은 어떻게 됐다고 우리가 추측해야 되죠?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가방 세탁이잖아요, 이제. 가방 세탁. 돈 세탁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이건 가방 세탁을 하는 건 샤넬의 고유 번호가 있어서 그게 추적이 가능하다는 걸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지식이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이 대통령 부인에게 명품백으로 무언가의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다라는 사고가 실제 현실에서 존재한다는 게 너무 짜증나잖아요. 그게 너무 부끄럽고 우습잖아요. 그런 걸. 그래서 그 와중에 뭐 저는 빤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건진법사가 중간에 이야기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냥 가면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좀 안다고 세탁해가지고 돌리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고 나서 문제가 되니까 어디 폐기 처분을 했겠죠. 이렇게 아까 난파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실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 뛰어내리면서 다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서서히 대선판에서 계속 이런 문제들이 의제로 되어서 목을 조여가지고 적나라하게 모든 진실들이 다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좀 계속 빨리 대선이 끝났으면 좋겠던 게 이게 부끄러운 일들이 계속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이게 너무 신경질이 나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일들이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 때문에 이제 윤석열 그 당시 대통령하고 갈등이 있었던 거죠. 마리 앙투아네트 이 표현을 했다가 단두대에서 처형된 그 얘기를 했다가 이제 김건희 여사의 분노를 샀고 그래서 야 한동훈 너 관둬 이렇게까지 해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워딩을 한 건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아니고 누구였죠? 마포 김경률 전 마포에 나오려고 했었던 그분이죠. 출마하려고 했던. 그런데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나요? 그분의 말대로 했으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부인을 정리를 했다. 그러면 정권이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 뭐 별로 좋아하는 정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때는 굉장히 상식적인 주장을 요구를 한 거예요. 대통령한테. 그것도 영린을 건드려가면서. 그 부분은 제가 평가를 합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기
검찰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 부하의 말을 안 들어서 지금 정권은 무너지고 자기는 내란 일으키고 지금 군 간부들 다 구속되고 지금 이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고요. 아무튼 결국 특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검찰에서 이 내부에서 좀 갈등이 있다고 그래요. 김건희 여사를 지금 우리 손으로 얼른 잡아 넣어야 네. 그나마 검찰 개혁의 칼날에 조금이라도 좀 덜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한쪽에서는 아이 어떻게 그게 어떻게 되냐 우리 왜냐하면 지금 검찰 주요 간부들이 다 윤석열 사단 아닙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권력을 잃었는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쪽에 또 의리가 꽤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양쪽 갈등이 있고 그래서 이 대선 전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강제 수사는 불가피할 텐데. 네. 그래서 결국 대선 이후에 특검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특검을 해서 아까 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진상은 다 드러날 것이다. 사필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오늘 그 김건희 여사 건 네. 관련해가지고 사과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예, 했더라고요. 비대위원장이 몇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처벌 혹은 단죄에 대한 내용들이 아니라 네. 앞으로 영부인이나 이런 어떻게 제도화 시킬 거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한가하죠. 역시 그리고 누가 봐도 앞으로 국민의힘은 자기들이 영부인을 걱정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 시기이니까 네. 신용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가장 타협 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아무 감동이 없죠. 그렇죠. 아무 감동도 없고 그냥 구속 요구를 해야 돼요. 네. 정치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 하더라고요. 그게 힘을 발휘하려면 여기서 구속 요구까지 해야 요구하면은 뭔가 공격인 것 같지만 내부에서 하면은 그건 처절한 참회와 결단이 그렇습니다.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기회를 놓쳐가지고 이제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도 않지만 그거조차도 못하는 게 가장 큰 한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 얘기 나온 김에 좀 여쭤보면은 어제 갑작스럽게 대통령 후보 부인들 TV 토론회를 제안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고 이런 상황인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지 굉장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랬다고 보세요? 그냥 김혜경? 네, 김혜경 여사? 네. 이분 법인카드 사건 부각시키고 싶어서 그런 거죠. 네. 간단한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미국에서 언제 뭐 배우자 토론 한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그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하라고요? 부인이 없는 이준석 후보. 그렇죠. 그럼 진짜 아까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여자친구를 출연시키고 그러면 전혀 그 일반 국민 상식을 가진 국민들한테 공감을 못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없는 제안이었다. 이거 해프닝으로 그냥 끝나고 마는 것이다. 메신저를 공격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거지 않습니까? 저쪽에서는 끊임없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악마화를 시도했는데 그걸 이재명 후보가 극복해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대한 악마화, 특히나 그게 항소심 결과가 나오니까 찬스다 생각하고 했었던 그게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좀 방송 토론이 고관여자들에게는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네. 다른 스피커를 발굴해내야 되는 게 너무나 시급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무리수를 좀 뒀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근본적으로 세 번째인데 김혜경 여사를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구나. 개인적으로 좀 아세요? 저는 성남시에도 있고 네. 했으니까 네. 뭐 오랜 시간을 같이 그 말씀을 나눠보고 하지는 않았지만 되게 밝은 에너지가 있는 분입니다. 이게 언론에 이런 데서 좀 억울한 여러 가지 일들에 지금 이게 휩싸여 있어서 그렇지 되게 밝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분이고 되게 합리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되게 좋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갖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을 되게 잘 해주시는 분이에요. 네. 실제로 붙으면 네. 별로 유리할 게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잘 몰라서 예. 그런 거다. 국민의힘에 제보를 좀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얼른 섭외하라고. 참고하세요. 네. 근데 저는 이 문제보다 이게 정치에 있어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어떻게 정립할 거냐 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에 되게 중요한 그 아젠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부인이 가져야 되는 그것도 있지만 그럼 영부인이기 때문에 사적인 생활들이 아무것도 보장되어서는 안 되냐. 그 사람들이 실제 그러니까
범법행위나 불법행위 말고요. 네. 어디까지 그러면 자식들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정보가 오픈돼야 되고 이 자식들은 그러면 어디까지 규제를 받아야 되는 거며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그게 왜 당연시돼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고려해야 될 영역으로 넣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면 공적 영역이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네. 사적 영역으로 해서 그냥 자유롭게 놔두면 여기에서 문제는 그냥 사적으로 해결을 해버리면 되는 문제이거든요. 보면서 너무 무거운 짐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정치인들에게는. 더 나아가면은 장관 인사청문회나 등등등까지 가버리면 인적인 사람들을 쓸 수 있는 데서 사적인 영역의 문제가 너무 큰 장벽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저는 한 번 정도 뭐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한번 공론의 장에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김용태 위원장으로서는 김혜경 여사를 공격하려고 한 것 같은데, 아니 그 김건희 네. 이 여사에 대해서 그 의혹이 있을 때는 국민의힘이 뭘 했어요? 그러게요. 김혜경 여사를 향한 공격이었는데 곧장 그 뒤치기가 가능한 겁니다. 야, 김건희 여사는 뭐야?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원죄가 있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뭐 했어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이슈 자체가 별로 폭발이 없는 그래서 저는 사무 토론할 때 김건희 여사를 국민의힘에서 이제 딱 단절을 하겠구나. 그 다음에 무언가 센 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야 그렇게 되면은 이쪽이 그렇습니다. 이제 김건희 네. 풀면서 이게 앞으로 여사가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화살표 이게 공격 포인트가 잡히는 건데. 네. 오늘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제도 망하고 오늘도 전혀 망하네요. 타격감도 없고 사람들에게 되게 생뚱맞아 버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를 잘 모르는 비대위원장의 그냥 치결인 아이디어 비슷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되게 우스워졌죠. 뭐 아무리 이제 비대위원장이면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참모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 것인지 무슨 얘기를 들을 것인지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것도 사실은 좀 의문이긴 해요. 그럴 정신이 없다고 그래요. 네. 그쪽 내부에 사정이 지금 돌아다니는 글들이 있습니다. 뭐 의원들이 선거운동을 안 하고, 뭐 심지어 지도부에서 집행도 안 하고, 물론 일부는 틀린 내용이긴 한데 지금 참모들이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다가 한두 군데 봤는데 이재명 후보 쪽 현수막이 바뀌었어요. 동별 공약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타이밍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네. 통상적으로 현수막을 하면 처음에는 후보를 알리기 위해서 슬로건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가고 중간 정도에는 이제 잔표들을 모으기 위해서 동별 혹은 지역별 이게 한 번 정도 체인지를 해주고 그걸 선거 비용에 다 예산을 삼습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 쪽은 여전히 첫 현수막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타이밍을 더 볼 수는 있겠지만은 통상적으로 보면 후보 경쟁력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정책으로 해서 빨리빨리 전환해가지고 현안들을 바꿔나가는 방식으로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후보를 지우고 정책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전략도 전술도 집행도 아무것도 안 되고 있구나라는 게 딱 그 부분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네,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네. 좀 약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 보이네요. 좀. 이해를 해줘야 됩니까? 이해는 하지만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개헌 얘기하고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둘 다 개헌을 공약을 했습니다. 네, 다른 점이 있다면 같은 점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꾸겠다라는 거고 다른 점은 이재명 후보는 4년 연임제,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연임제랑 중임제랑의 차이도 좀 헷갈리고 이게 과연 뭐가 맞냐 이것도 좀 헷갈리거든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사실은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임제는 연달아서 할 수 있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이게 연임제인데 그걸 이상하게 뭐 푸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 쪽에서 이거 이재명 대통령 되면 개헌해가지고 계속 더 해먹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건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 처리됐는데 거기 그 대통령 임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써놓은 게 있어요. 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서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 중임제죠, 그거는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연임제라고 할 수도 있고 중임제라고 그러네요.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한 얘기는 이겁니다. 네. 그래서 연이어서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거를 좀 악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뭐 일단 5년 해먹고 또 개헌해서 4년 해먹고 뭐 이러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그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아무튼 개헌을 대선 이후에 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공약으로 낸 셈이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임기 초기부터 개헌 작업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야당도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 새로 야당 대표가 되는 사람이 처음부터 이재명 정권 타도 이렇게 나가면 개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여야 간에 좀씩 양보해서 좀 지혜를 모아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 쪽 인사들 몇 명이 더 결합하고 이런 문제보다 개헌 이야기를 하는 게 일테면 이재명식 빅텐트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개헌이라는 장으로 이제 공론의 장을 펼치면서 여기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근거가 있든 없든 간에 가지고 있는 편견이 뭐냐면 권력을 좀 독점적으로 가지려고 하고 자기 결정력, 그 자기 걸 지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강하다라는 그런 그 시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개헌의 내용들은 대부분 다 대통령의 권한들을 나누거나 내리는 것들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캐릭터들을 바꾸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층들을 흡수하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전 원래부터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개헌을 하자고 하시는 분이었고, 하자고 하는 후보였고, 그리고 타이밍도 지금 이제 마지막에 조금 더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주요한 타이밍을 잡아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게 딱, 포인트는 뭐냐면, 저는 국힘하고 이쪽에서의 차이는 대선을, 어느 선거와 맞물려서 할 거냐에 있어서 엄격한 차이가 있어요. 아하, 근본적으로. 네. 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는 2030년 지방선거에 맞추자라는 네. 거잖아요. 국민의힘은 2028년 총선에 맞춰서 맞습니다. 임기 단축해가지고 가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면,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프로세스를 보면 통상적으로 보면 내년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이게 집권하고 허니문 기간이 뭐 1년 정도 한다고 하면 특별한 잘못이 없는 이상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 권력에 국회 다수파의 지방 행정 권력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총선에 있어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들이 되게 커지는 거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에서 좀 진다. 그렇게 되면 국회도 쪼그라들고 행정도 없고 총선을 반전을 시킬 계기가 없는 겁니다.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계기는 뭐냐면 대선하고 결합시켜서 어떤 후보를 뽑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물 파괴력으로 총선을 돌파해내는 수 빼고는 지금 상태가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네. 여기가. 개헌을 가지고 어떻게 정치적인 입장들 유불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냐 하지만 이거는 현실의 정치와 개헌이라는 실제로 해야 되는 당위론적인 걸 정치 세력들은 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왠지 거고요. 그 말씀 들으니까 개헌이 잘 안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저는 그 그물을 넓게 펼친 것 같아요. 이재명 그 후보가 권력 그 방식뿐만 아니라 사회적 여러 아젠다들까지 다 같이 이야기하자고 이야기를 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추려서 되는 것들만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단서는 뭐냐면 내년 지방선거 안 되면 국회의원 선거할 때 국민투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도 된다라는 시기적인 유연성까지 뒀기 때문에 네. 저는 이쪽의 그물이 훨씬 저쪽보다 넓어서 성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개헌은 모든 대통령마다 다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힘든 걸로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는 꼭 제발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든 개헌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덕포차 매주 화수목 밤 9시에 방송하는 거 아시죠? 저희는 내일 밤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